저녁 식탁에는 제가 초저녁부터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국자로 된장찌개를 푼 뒤 밥 위에 듬뿍 올렸고, 둘째 아들은 치킨 너겟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퇴근하자마자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남편이 식탁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했어?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아이들 먹으라고 치킨 너겟도 준비했어요. 얼른 와서 앉아. 아, 역시 우리 집 밥이 최고야. 밖에서 먹는 것보다 맛이 훨씬 좋다니까. 식탁에 앉은 남편은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입 먹더니 감탄했고, 아이들도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학교 급식 된장찌개랑은 차원이 달라. 누나, 그건 비교할 게 아니지. 엄마 음식은 다 맛있잖아. 왜 우리 학교 급식은 엄마 밥보다 맛이 없지? 엄마는 혼자 만들고 학교 급식은 영양사 쌤부터 급식 아줌마들 엄청 많은데. 학교 급식은 대량으로 하잖아. 그 많은 양을 맛있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야. 학교 급식 아주머니들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지. 그런데 아들, 치킨 너겟만 먹지 말고 채소도 좀 먹어. 김치랑 무나물 좀 먹어봐. 아, 엄마 또 그 얘기. 알았어요, 먹을게요.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고, 둘째 아들은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멋진 골을 넣었다고 자랑을 했죠. 얘들아, 오늘 숙제는 다 했어? 아빠까지 숙제 검사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걸로 충분한데. 걱정 마세요. 전 다 했어요. 아빠, 저도 거의 다 했어요. 조금 남았는데 밥 먹고 할 거예요. 그래, 잘했네. 숙제는 미루면 더 귀찮아지니까 밥 먹고 바로 끝내라. 식사가 끝난 뒤 남편은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뛰고 온다며 나섰죠. 아이들은 다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준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식탁을 치우고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숙제 다 하고 먹고 싶은 간식 있으면 얘기해. 엄마, 과일 있어요? 귤 먹고 싶어요. 엄마, 나는 바나나, 우유도 같이 주세요. 설거지를 마친 뒤 아이들이 원하는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은지야, 문제가 좀 어렵니? 네, 수학 문제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엄마도 모르죠. 어디 보자. 엄마랑 한번 같이 풀어보자. 어떤 공식으로 풀어야 하지? 엄마, 근데 나 학원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학원 말고 과외 시켜주면 안 돼? 너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됐잖아.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학원 보내달래서 보내줬더니 얼마 하지도 않고 과외를 하겠다고? 과외는 나한테만 집중해주잖아, 선생님이. 학원에는 다른 애들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는 거 있어도 질문을 못 하겠단 말이에요. 질문을 왜 못해? 질문하고 설명 들으려고 학원 다니는 건데. 아, 몰라. 애들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혼자 모른다고 질문하기 창피하단 말이야. 애들도 다 같은 생각 아닐까? 누구 한 명이 용기 내서 질문하고 그러면 다 같이 질문 많이 할걸? 일단 은지야, 과외 생각하기 전에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최대한 질문 많이 하고 열심히 해보자. 응? 알겠어요. 중간고사 잘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공부를 꼭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왜 하는 건데요? 시험 점수 잘 받으면 좋겠지만 배운 걸 제대로 이해하고 오래 남는 게 중요한 거지? 정말? 엄마, 그럼 나 시험 망쳐도 되지? 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엄마 말은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야.
중학교 2학년이라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응석을 부리는 딸을 보니 아직 애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긴 부모한테 자식은 평생 애기라고 하던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분명히 우리 집 현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누구 온 거 아니에요? 은지, 너도 들었니? 이 시간에 누구지? 아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금방? 너희 아빠 운동하러 가면 그래도 기본 2시간은 하고 오시잖아. 처음에는 운동 나간 남편이 돌아왔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남편이 굳이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어락 비번을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이상하네. 누구지? 잠깐 기다려봐. 딸의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나갔어요. 때마침 인터폰이 고장나 있는 상태라 인터폰으로는 밖을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문을 열기 전 조심스레 물어보았으나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려던 그때였어요. 저예요. 네? 누구요? 저예요, 저. 그런데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아는 목소리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문 밖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5년 전 서방님의 장례식 이후 자취를 감췄던 동서였습니다. 정말 그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데 묻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도대체 5년 전 장례식 이후 말도 없이 왜 사라졌던 건지, 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떠나서 사람을 걱정시켰는지, 아니 그보다 왜 5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건지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런데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몰라볼 정도로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은 동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 곁에는 작은 남자아이가 동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는데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커다란 눈으로 저를 빤히 올려다보더라고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셨죠? 그런데 형님, 저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동서? 갑자기 나타나서 재워달라니. 이성을 잃고 화를 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처참할 정도로 마른 동서의 모습과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도무지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겨우 말을 했어요. 들어와. 거기 서 있지 말고. 동서는 주춤거리며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서가 신발을 벗는 동안 저는 문을 딛고 동서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이를 처음 보는 사람과 공간이 낯설었는지 동서에게 더 달라붙었습니다. 앉아. 힘들었을 텐데 잠깐 앉아서 좀 쉬어. 감사합니다, 형님. 동서가 소파에 겨우 몸을 기댔고 아이는 동서의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숙제를 하던 딸과 아들이 궁금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누구예요? 아빠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방에서 나온 저희 아이들 역시도 소파에 앉은 동서와 아이를 보더니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멈칫멈칫하며 더 다가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던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작은 엄마 아니에요? 작은 엄마? 작은 엄마가 누구지? 은서가 너 기억 안 나? 그 돌아가신 작은 아빠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누구야? 나도 쟤는 처음 봐. 엄마, 쟤는 누구예요? 은지랑 은석이 많이 컸구나. 오랜만이지. 작은 엄마야. 오랜만이다, 얘들아.
안녕하세요, 작은 엄마. 근데 엄청 오랜만에 오셨네요? 동서가 사라진 것은 5년 전, 당시 딸아이는 10살이었고, 저희 막내는 초등학교에 막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아들은 동서를 기억 못하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는 동서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서랑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애들을 들여보내야 했어요. 너희들 숙제 안 하니?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 그런데 작은 엄마 맞죠?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운데? 들어가라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아들과 딸은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지만 방으로 들어가서도 계속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작은 엄마와 아이를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동서 앞에 앉았어요. 눈앞에 앉아있는 동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한마디도 쉽게 꺼낼 수가 없었거든요. 동서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나타난 거야? 도대체 5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일단 아이 때문에 오늘 하루만 재워주실 수 있는지. 아이? 동서, 이 아이가 설마... 저는 동서 옆에 앉은 아이를 바라보았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를 꼼꼼하게 뜯어보게 되더라고요. 짙은 눈썹과 똘망해 보이는 눈망울, 오뚝한 콧날. 정말 이 아이가 그 아이구나. 그런데 그때 아이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겁먹은 표정으로 동서의 품에 얼굴을 무드며 안겼습니다. 이 아이가 5년 전에 떠날 때 뱃속에 있던 그 아이인 거야? 얘는 서준이에요. 서준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저릿했어요. 5년 전 시동생 장례식에서 동서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불쌍해서 어쩔 줄 모르던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서준이라는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태명으로만 불렀거든요. 행복이. 아이의 태명은 행복이었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날 운명이었던 아이. 행복이라는 태명이 서글프게 느껴질 만큼 태어나기도 전부터 많은 엄마 뱃속에서 많은 일을 겪어야 했던 아이. 그 행복이가 눈앞에 있는 서준이라는 아이인 걸까요? 5년 전 떠날 때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맞냐는 질문에 동서는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또한 묘하게도 신경이 쓰였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된 이상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어디... 잠깐 운동하러 나갔어. 금방 돌아올 거야. 그렇군요, 형님.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그 어색함을 견디기가 힘들어 애써 태어난 척 행동을 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밥 안 먹었다고 하면 지금 차려줄게. 형님 그러지 않으셔도. 됐어. 일단 앉아 있어. 저는 부엌으로 가서 급하게 냉장고를 뒤졌어요. 남은 밥과 반찬을 데우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동서와 서준이라는 아이가 우리 집 현관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뭔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손은 바지런히 움직였고 금방 식탁을 차릴 수 있었어요. 배고프지? 차린 건 없지만. 아니에요, 형님. 형님은 옛날부터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셨잖아요. 그렇게 식탁에 앉아 호호 불어가며 아이에게 밥을 먹는 동서를 보니 옛 기억이 아득하게 떠올랐습니다. 탈 많고 한 많은 그 세월을 돌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따뜻했어요. 아버지는 동네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어머니는 이웃들을 도와 집에서 바느질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 자체였거든요.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한 분들이셨는지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작은 격리직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합격을 했거든요. 처음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는 모든 게 낯설고 조금 두려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독립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제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곳이었어요. 격리로서 일은 단순한 편이었지만 꼼꼼함과 성실함이 필요한 일이었죠. 매일 출근하면 직원들의 출근 기록을 정리하고 제출 내역을 정리하며 숫자들과 씨름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성실함을 알아봐 주셨고 가끔 칭찬해 주실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 안은 늘 분주했지만 직원들끼리는 서로 잘 챙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내 다른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사 친목회, 지금으로 말하면 워크숍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우리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업체 직원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남편의 온화한 미소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짐도 많으실 텐데 제가 옮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건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고 성격은 차분하면서도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제가 하는 일들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이 서울 생활을 아등바등 버티고 있던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워크샵 이후로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한강 공원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만날수록 진국인 남편한테 점점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엄마, 아빠랑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응? 너희 아빠랑? 그때 엄마가 회사에서 일할 때였는데. 뭐야, 엄마가 먼저 대시했어요? 아니면 아빠가 고백했어요? 아휴, 너희 아빠가 먼저 고백했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너희 아빠 그때 얼마나 적극적이었는데. 뭐? 보자마자 첫눈에 홀딱 반한 건 당신이었잖아. 내가 눈치가 빨라서 단번에 알았지. 너희 엄마가 아빠를 엄청 좋아했어. 어머나, 처음 보자마자 짐 들어주겠다면서 관심 보인 게 누군데? 그건 그냥 여자가 무거운 거 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나 말고 다른 여자들한테 다 그랬나 보네. 아빠, 그건 진짜 별로다. 그런 걸 어장관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장관리하는 남자 딱 질색. 뭐? 은지 네가 그런 말을 다 알아? 아이고 됐어 그만해. 얘들아, 사실 아빠가 엄마 많이 좋아했어. 엄마한테 마음이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표현한 거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과 연애하던 때를 떠올리니 참 그때 둘 다 풋풋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애 둘을 키우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다니 그런 거 보면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아무튼 회사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된 우리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서로를 응원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면 함께 웃으며 행복을 나눴어요. 남편이 없었다면 서울 생활이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미선아, 너는 나한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네가 힘들 때 항상 내가 미선이 네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줘. 알겠지? 그런 글을 보며 저는 결혼이라는 미래를 그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부모님은 시골에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평범한 집이었지만 좀 특이한 점이 있었거든요. 바로 결혼을 하면 저한테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어린 시동생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 남편에게는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나는 어린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미선아, 결혼하면 우리 막내도 잘 부탁할게.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호칭이며 뭐며 참 부르기가 어색하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성호 씨 남동생이면 나한테 도련님 아니야? 그런 건 깍듯하게 지켜야지. 어머님, 아버님 계실 때는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하는 거고. 근데 정말 흔하지 않기는 하다. 어떻게 그렇게 한참 뒤에 동생이 태어난 거야? 어머님, 아버님 금슬이 좋으셨나 보다. 내 말이. 나 초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귀한 외아들로 자랐다니까.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해도 5살, 6살 정도잖아. 정말 뜬금없이 나 중학교 올라갈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때는 동네 친구들한테도 괜히 창피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집이랑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그랬어. 그러니깐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놀라셨겠어. 어쨌든 계획에는 없었지만 귀한 생명이니까 낳으신 거잖아. 두 분도 대단하신 것 같아. 뭘 그렇게까지. 그냥 방심한 사이에 생겨버린 거지 뭐. 아무튼 그때 이후로 귀한 외동아들 대접은 끝났고 어머니 아버지부터 동네 사람들의 귀여움은 성수가 다 독차지했지 뭐. 성호 씨 뭐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한테 질투라도 한 거야? 그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 얼레리 꼴레리 놀려서 창피하긴 했는데 막상 동생 태어나고 보니까 애가 귀엽더라고. 성수는 거의 내가 키운 거야. 엄마 아버지랑 시골에 사니까 자주 못 보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다 보니 혹시 결혼하고서 미선이 네가 불편할까봐 신경 쓰여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하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동생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어린 막내라 정말 아끼는가 보다 했죠. 그리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니 저도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시동생 대접을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처음 시댁을 방문했는데 초등학생이던 도련님은 수줍은 얼굴로 방에서 나오더니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어머 도련님 잘 지냈어요? 저번에 봤을 때보다 키도 크고 듬직해진 것 같아요. 그 말에 부끄러운 듯 웃던 시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또래들보다 덩치는 컸지만 아이처럼 해맑은 얼굴로 저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던 도련님을 보면 귀엽기도 했고 꼭 남동생이 생긴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1년이 지나 저희 딸 은지가 태어났을 때는 시댁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들만 둘 키운 시부모님은 손녀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도련님도 신기한 듯 은지를 안아보겠다고 했었어요. 형수님, 제가 은지 좀 안아봐도 돼요? 그럼요, 도련님. 근데 아직 아기라 목을 잘 받쳐줘야 돼요. 성수야, 애기 예쁘지? 형, 너무 작고 귀여워. 근데 형, 나중에 크면 은지가 나한테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거야? 삼촌? 그렇지. 삼촌인데 나중에 성수 네가 커서 결혼하면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겠다. 작은 아버지. 엄청 웃기다. 완전 나중 일이잖아. 딸이 태어나고 저희 가족, 그리고 시댁 친정 모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의 첫돌이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비보가 들려왔어요. 시골에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새벽에 트럭을 타고 함께 외출을 하셨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슬픔에 잠긴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후 남편과 정말 대화를 많이 하고 고민을 나누게 되었는데 바로 도련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시부모님 두 분께 갑작스럽게 떠나시면서 당시 중학생이었던 도련님이 혼자 남겨진 거였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성수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 할 것 같아. 당연하지. 혼자 둘 수 없지. 도련님도 많이 힘들 텐데 같이 살면서 챙겨줘야지.
그렇게 도련님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많이 어색해했죠. 아직 사춘기라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도련님 방 앞을 지나가는데 방 안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두드리자 도련님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아요? 형수님,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어머님, 아버님 생각나는 거죠?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네, 형수님.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아직 받아들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치만 도련님,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형이랑 저는 언제나 도련님 곁에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도련님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 은지와도 자주 놀아주고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과 저는 도련님이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족은 한층 더 단단해졌고 어느새 도련님도 우리의 가족의 일상에서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저는 둘째 은석이를 낳았습니다. 아직 어린 딸 은지와 갓 태어난 은석이를 보며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도련님은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어요. 형수님,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봄꽃이 많이 피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은지가 꽃잎 모아서 형수님 드리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거 삼촌이랑 엄마 주려고 많이 모았어. 아유, 우리 도련님 덕분에 은지 재미있게 잘 놀았구나. 은지 이거 엄마 주는 거야? 고마워. 도련님, 은지가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힘들긴요, 형수님. 은지가 얼마나 얌전한데요. 근데요, 은지를 보면 형이랑 어릴 때 놀던 생각이 나요. 형이 항상 저 손잡고 다니면서 놀아줬거든요. 그때 제가 은지 나이고 형이 제 나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도련님에게 얼마나 정성껏 사랑을 베풀었는지 새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훌쩍 큰 도련님이 조카들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모습이 대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은지가 장난감을 가지고 거실에서 놀다가 은석이가 자꾸 만지려 하자 짜증을 냈어요. 은석아, 이거 내 거야. 누나 거야. 저리 가. 은지야, 동생이니까 같이 놀아야지. 은석이는 누나가 제일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내가 먼저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럼 삼촌이랑 같이 은석이 장난감 만들어줄까? 그러면 은석이가 누나 장난감 안 건드릴걸? 진짜요? 그럼 저도 도와줄래요. 도련님은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항상 저희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우리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새 도련님은 고3이 되어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정말 마음을 다잡고 성실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방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막상 우리 애들은 한참 어린데 집에 입시생이 있으니 제가 입시생 엄마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도련님, 공부하다 배고프면 간식 챙겨 먹어요. 힘들면 꼭 말하고. 형수님,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너무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지금 도련님이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도 도련님 응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요. 알겠죠? 남편과 저는 도련님의 학업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학비와 참고서, 학원비를 지원하며 도련님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왔죠. 그렇게 수능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발표를 기다리던 어느 날, 합격 통지서를 확인한 도련님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형, 저 합격했어요. 드디어 대학에 가요. 정말 축하해요, 도련님.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도련님의 합격을 축하하며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은지와 은석이도 작은 아빠가 대학생이 된 걸 자랑스러워했죠. 저희 부부는 도련님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준 게 참 고마웠고 그 순간이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도련님은 대학을 졸업한 뒤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일에 열정적인 성격이라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좋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도련님은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착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도련님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었죠. 도련님이 동서와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도련님이 어느새 이렇게 자라 결혼을 한다니 정말 부모의 마음과 다를 거 없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도련님의 결혼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건 없으세요? 부족한 게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형수님, 걱정 마세요. 형님과 형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도련님과 동서의 결혼식 때는 남편과 함께 혼주석에 앉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이후 도련님, 아니 서방님 부부는 평온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동서는 집안일을 알뜰히하며 서방님을 잘 내조했고 서방님 역시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아내를 사랑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가 서방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와 남편과 함께 지냈지만 자신의 가정을 이루니 책임감을 많이 느꼈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안정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서방님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도련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형수님, 형! 제가 이제 곧 아빠가 됩니다. 어쩌죠? 너무 기뻐서 실감이 안 나요. 정말 축하드려요, 서방님. 얼마나 행복할지. 우리 가족도 모두 기대가 크네요. 동서, 몸은 좀 괜찮아요? 제가 산모한테 좋은 거 챙겨서 한번 방문할게요. 너무 감사해요, 형수님.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임신 초기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뱃속에서 잘 자랄 거예요. 아무 걱정 말고 동서가 마음을 편히 먹는 게 중요하죠. 너무 축하해요, 서방님.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신이 있다면 이건 너무 가혹한 거였어요. 동서가 힘든 임신 초기를 잘 버티고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서방님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늘 성실했던 서방님은 출장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려 했고 그때도 그 지역의 호텔에 묵으며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머물고 있던 그 호텔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저와 남편은 그 당시 뉴스에서 그 소식을 보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머물고 있던 호텔이라는 걸 안 순간 저는 정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고 저는 집에 혼자 있는 동서한테 갔거든요. 무사히 빠져나오기를 온 가족이 기도했지만 서방님은 결국 불이 난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비극이었어요. 장례식은 온 가족의 눈물바다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저 역시도 슬픔을 이겨내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동서와 태어날 아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남편과 저는 동서가 어떻게 지낼지, 또 태어날 아이는 어떻게 돌볼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동서랑 아기는 우리가 잘 돌봐야 할 것 같아. 서방님은 떠났지만 서방님의 핏줄인데. 그래야지. 나도 재수씨가 걱정이야. 충격을 크게 받아서 뱃속의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휴,
아기를 낳고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동서를 돌볼 수 있을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달, 남편과 제가 뭘 하기도 전에 어느새 동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병원에 가서 산모 검진을 받은 거, 그때 제가 같이 병원에 갔었거든요. 뱃속의 아기가 무사하다는 말에 안도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딱 그 이후였어요. 병원에 다녀온 이후 동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혼자 있고 싶은가 보다 너무 많이 걱정을 했지만 동서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기다렸어요. 도울 방법을 고민하며 동서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일주일, 2주일 지나도 동서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을 찾아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구는 모두 처분한 상태였고 빈집이더라고요. 부동산에 알아보니 3주 전에 완전 급매로 집을 내놨고 빠르게 처분이 되어 이사를 나갔다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사람이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나도 모르겠어. 분명 재수씨 힘들었을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모든 연락처를 동원해 동서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동서의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처럼 키운 시동생이 사고로 죽자 임신한 채 행방불명된 동서가 5년 만에 내 집에 찾아오는데 형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삐쩍 마른 동서 옆 남자아이를 본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동서의 곁에 앉아있던 서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안쓰러운 얼굴로 서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서준이가 너무 졸려하는데 방 한쪽에 잠깐만 눕혀도 될까요? 그러면 은석이 방에 재우는 게 좋겠어. 서준아, 작은 형아 방에서 자자. 큰엄마랑 같이 갈까?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은석이 방으로 동서를 안내했습니다. 서준이는 이미 동서의 품에 안겨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서준이를 눕힌 뒤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어요. 저는 차를 내와 테이블 위에 놓으며 동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차라도 한 잔 마셔. 동서 얼굴을 보니 참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현관에 있는 낯선 신발을 보고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이어서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재수씨? 여보 왔어?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서. 운동 중이라 못 받았어.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주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냐고요?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재수씨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아니 그렇게 5년 전에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던 사람이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재수씨, 내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저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아무리 급한 상황에도 흥분하는 법이 없고 늘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대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를 향한 남편의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수씨, 장례식 끝나고 사라졌잖아요. 한 달도 안 지나서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필 지금 무슨 이유로 나타난 거예요? 애는요? 네? 그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그 애는 어디 있어요? 설마 뱃속 애기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떠난 건 아니죠?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해요. 내가 정말 그 애가 우리 성수가 유일하게 세상에 남긴 핏줄인데 재수씨뿐 아니라 뱃속 애기가 잘 태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동서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여보,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여보, 그리고 조용히 얘기해. 지금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그게 아니라 은석이 방에서 애기가 자고 있어. 애기? 서준이 말이야. 서방님의 유복자, 이름을 서준이라고 지었대. 그때 그 뱃속의 아기가 잘 태어났단 말이야? 여보, 내가 아까 봤는데 서준이 눈, 코, 입이 서방님 꼭 빼닮았어. 낯선 곳에 와서 피곤했는지 밥 먹고 잠들었으니까 조용히 이야기해. 그때 동서가 손을 떨며 눈물을 흘리더니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말씀드리게 돼서. 이러면 안 됐는데. 무릎을 왜 꿇어요? 일어나요. 재수씨, 이게 지금 사과한다고 될 일이에요? 여보, 일단 얘기를 들어봐요. 동서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뒤로 물러섰고 동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장례식이 끝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건 남편이 남긴 빚 때문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물론 남편도 크게 놀랐습니다. 빚? 무슨 빚?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빚이 있었다고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정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평생 하시던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 생활이 어려워졌거든요. 저희 부모님 평생 아끼고 모아두었던 돈 저 결혼할 때 보태주셨고 가게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는데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큰 충격으로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병원비와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남편이 그걸 알고 저 몰래 대출을 받아서 저희 친정집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남편이 그랬어요. 형님과 아주버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요. 저도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어요. 남편한테 물어보니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자도 높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1금융권 대출이 나중에 막히니까 점점 더 손을 대면 안 되는 곳, 위험한 곳에서 돈을 빌렸나 봐요. 제가 참 순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직장인인 남편이 그렇게 급전을 마련할 길이 없었을 텐데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 그저 남편의 도움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서준이 갖기 몇 개월 전의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마련한 돈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임신 6개월 차였을 때 그때 그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모든 빚이 제 앞으로 넘어왔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보고 정말 숨이 막혔어요. 원금도 원금이지만 이자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뒤에 상환 날짜가 다가왔고 아니 근데 이자도 그렇게 높은데 무슨 상환 날도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 몇 개월 사이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급하게 정말 급매로 집을 내놨고 그 집 처분한 걸로 빚 일부를 갚았어요. 하지만 그 이자는 끝없이 불어났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형님과 아주버님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남편 떠나고 두 분도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집 내놓고 가구랑 다 처분하고 급하게 챙길 수 있는 집만 챙겨서 떠났던 거예요. 동서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충격과 안타까움에 말문이 막혔고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요. 이런 제가 여기에 와도 되는지조차 모르겠어서 정말 한참을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고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서 돌아왔어요. 그래도 서준이 큰아버지, 큰어머님이시잖아요. 우리 서준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남편이 저에게 남긴 유일한 사랑, 그 아이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어요. 동서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5년 동안 서준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동서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마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점점 무거워지는 몸을 이끌고
무작정 버스를 탔거든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면 어디든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멀리 가서 애를 낳은 거고? 도대체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혼자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한적한 지방 도시에서 방 한 칸짜리 월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고요. 그때는 돈도 없어서 헌옷 가게에서 아기 옷을 사고 옷을 얻어 입히고 낮에는 서준이 없고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준이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네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준이를 낳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홀로 보냈을 동서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러다 동네 아주머니가 제가 서준이 옷을 수선해서 입히는 걸 보고 손재주가 좋다면서 일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용돈벌이 삼아 동네에서 아동용 낮잠 이불과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죠. 어머나,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기회를 얻게 됐구나. 네, 형님. 정말 그냥 서준이 옷 입히려고 그런 거였는데 그걸 아주머니께서 알아봐 주셨고 어느 날 한 손님이 제가 만든 물건을 보고 너무 예쁘다며 온라인으로 팔아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다행히 그 손님이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세상에 너무 대단한데 동서? 아니에요, 형님. 정말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면 사라진다는 게 맞는가 봐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 애기 잘 키워보라는 하늘의 뜻이었겠죠. 처음엔 하루에 2-3개 주문이 들어오면 정말 기뻤거든요. 그러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지 주문량이 늘더라고요. 그렇게 서준이 키우는데 필요한 돈도 벌고 그동안 쌓였던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그 빚을 다 갚았다고? 얼마 정도 갚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부업체에서 이자를 막무가내로 올린 건 법에 저촉이 된다고 중재해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부를 갚았지만 나머지는 그 중재 통해서 잘 해결이 되었어요. 정말 그 온라인 사업 초창기에는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주문을 처리했거든요. 서준이를 재우고 나면 새벽까지 바느질, 재봉틀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사이 시간이 정말 이렇게 흘렀네요. 형님, 이거 다 핑계죠. 제가 좀 더 일찍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서준이 키운다고 시작한 사업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정말 몸이 2개인 것처럼 하루가 48시간인 것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형님, 아주버님. 동생의 얼굴에는 5년간의 고된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정말 예전에 봤을 때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말랐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동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서,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다. 너무 고생 많았어. 형님, 사실 그동안 형님 댁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와 서준이가 가장 큰 빚을 진 곳이 여기라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물론 서준이는 형님과 아주버님을 못 배웠었지만 먼저 떠난 남편, 서준이 아빠를 세상 그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게 바로 2분이니까요. 그래서 서준이가 더 크기 전에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준이 아빠가 누구인지, 또 서준이 아빠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누구보다 서준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동서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더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동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을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충분히 알 것 같았거든요. 돌아와줘서 고마워, 동서. 많이 늦었지만 다시는 떠나지 말자. 정말 서준이를 낳고 잘 키워줘서 고마워, 동서. 하늘에 있는 서방님도 동서 마음 다 알 거야. 그 말을 듣고 동서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우리는 꼭 끌어안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동서를 다시 재회한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 저희는 이사를 준비 중이었거든요. 아이들도 커가고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살던 집이라 집을 넓혀서 가기로 한 거였죠. 그래서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이 부담이 되긴 했지만 이번에 이사를 가면 평생 살 집이라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한다는 거, 대출을 받아 새 집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게 된 동서가 어느 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저 너무 염치 없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 대출 제가 대신 갚으면 안 될까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도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우리가 무슨 동서한테 도움을 받아. 그러지 마. 동서한테 그런 부담을 줄 수는 없지. 부담이라니요. 형님, 제가 서준이랑 5년 동안 살면서 버틴 이유 중 하나가 형님 가족 덕분이에요. 남편을 돌봐준 형님네가 없었다면 어쩌면 저도 남편을 못 만났을 거고 또 제가 결혼한 이후 항상 너무 잘 챙겨주셨잖아요. 제가 형님과 아주버님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저는 한사코 괜찮다며 거절을 했지만 동서는 은행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주었어요. 사실 동서가 한다는 그 온라인 사업이 그렇게 잘 되는지 몰랐는데 아이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정말 유명하더라고요. 동서가 상황이 안 되는데 무리를 해서 도운 게 아니었고 동서는 정말 자기 사업으로 엄청나게 성공을 한 사업가였던 거였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이사한 후에 동서는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서준이도 우리 아이들과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나이 차이는 꽤 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서준이를 잘 챙겨주었거든요. 형님, 제가 자주 드나들어서 귀찮으신 건 아니죠? 귀찮긴. 무슨 소리야. 동서가 와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반갑지. 동서가 함께 웃으며 차를 마시던 그날,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동생이 떠난 후의 슬픔, 그리고 동서가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까지.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먼저 떠난 서방님에게 미안한 마음, 동서를 책임지지 못했다는 생각에 늘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를 만나고 그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신청을 하며 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라고요.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때로는 기대고 때로는 기댈 수 있게 하며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무게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 힘들고 아픈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나아가며 더 단단해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결국 진심으로 연결된 마음들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임을 알게 되었고 청취자 여러분과 이 마음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저도 멀리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